였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5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2부의 문을 여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노란 봉투법입니다. 노란 봉투법. 대표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조에 대해서 기업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걸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한 1년 반 전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은 되지 못했고요. 또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생각이 좀 많이 엇갈리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정답 많이들 맞춰주셨고요. 4807님은 노동자도 회사에 너무 손해를 끼치지 말고 서로 양보해서 같이 가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회사도 노동자에게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5112님 유익한 방송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보안관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보안관 분들이 교문 옆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예. 그리고 아까 아이 노란 옷 입혀서 보냈다라는 학부모님 사연 알려드렸더니 7223님도 우리 아기도 노란 옷 입고 등원했는데 점점점 이렇게. 그리고 6377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월급날 2개의 노랑 봉투를 들고 퇴근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봉투는 어머니를 드리고 큰 봉투는 저에게 주셨는데 그 안에는 통닭이 들어있었죠. 통닭이 들어있던 그 누런 종이 봉투. 예전에 시장 통닭이라고 했는데 시장 통닭. 그래서 아주머니가 기름 턱턱 털어갖고 신문지에 싸서 아니면 노랑 봉투에다 이렇게 넣어서 주셨던 그런 게 참 옛날엔 더 맛있었죠. 2563님은 중요한 법안이니 다수의 논리가 아니라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이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코스피는 0.4% 내린 2633, 코스닥은 거의 어제랑 비슷한 274.7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5원, 1366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씩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주가 오늘 또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 좀 반등을 했던 배터리 관련주들은 오늘 다시 반락을 하고 있고요. KB금융을 비롯해서 신한지주 등 금융지주사들도 조금은 조정을 받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좀 조정이 이어졌던 바이오주들이 오늘은 2%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도 눈에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ABL 바이오 6%, 코롱티슈진 5% 가까이 바이오주들이 오늘은 좀 간만에 힘을 내는 흐름입니다. 대선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예, 화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후보들이 저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 줄어들고 있는데요. 소상공인까지 합치면 연간 폐업이 100만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창업 트렌드 시간에는 대선 후보들의 자영업 문제, 자영업자를 향한 정책들 같이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옥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그 정책이 너무나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너무 암울한 상황인데요. 자영업자 수가 562만 명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지난 4월 기준으로 이게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12월부터 5개월 연속 한 5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도
20%가 붕괴가 됐습니다. 19.4%까지 내려왔고요. 물론 이제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이제 포화된 상태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미국은 뭐 한 6%, 일본은 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20% 가까이 되니까 많은 건 맞지만 이게 너무 경착륙 되고 있다. 감소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제 직원을 둔 자영업자들, 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7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홀로 사장님, 고용을 하지 않은 사장님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없어져서 장사도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나 혼자 직원을 해야지 이렇게.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님으로 바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식구들이 총출동하고요. 맞습니다. 예전에 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자영업 600만이라는 네. 그 숫자가 되게 상징적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560만 명 선 문턱까지 내려와 있고 네, 네. 계속해서 줄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게 참 그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자영업 시장도 잘 돼야 2명, 3명 이상을 또 고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직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러면 대출은 어떨까요? 이제 자금 여력이 부족하니까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대출은 늘어나고 있고 더 심각한 게 이제 대출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제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자영업자가 15만 명에 달했는데요. 이게 코로나 이제 말기였던 22년 2분기, 그러니까 한 2년 반 전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같은 기간에 0.5%에서 1.7%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무 조정을 이제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새 출발 기금이라고 이제 좀 필요하신 자영업자분들은 한 번쯤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데 네. 이 신청도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새 출발 기금의 누적 채무 조정 신청자가 한 12만 6천 명 정도, 신청 채무액은 20조 정도로 작년 말에 비해서 한 20-30%씩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작년 말에 비해서요? 네, 그러니까 한 4-5개월 만에 20% 이상 급증한 겁니다. 새 출발 기금, 그러니까 대출은 쓰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너무 어렵고 네, 빚이라도 좀 조정을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천천히 갚거나, 조금 탕감을 하거나 유예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벽 끝으로 떨어지기 전에 네, 조금 시간을 또 버는 개념이긴 한데 맞습니다. 또 갚아야 하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네. 그 금액 자체도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 20조 원이 넘었다고요. 네, 어렵다 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다, 문을 닫자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 닫는 것도 돈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작년에 폐업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평균 폐업 비용이 2,200만 원 정도 이제 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고 이제 직원들 퇴직금이랑 남은 세금 납부하는 게 또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또 폐업을 결심하는 시점에 이미 평균적으로 1억 230만 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폐업할 때도 이미 지금 빚이 있는데 폐업 철거비도 부족해서 네. 철거도, 그러니까 폐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유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이제 이분들이 또 폐업을 해도 재창업을 하는 비율이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출구 전략을 위해서 좀 재취업 교육을 강화해서 제조 중소기업의 이제 취업을 유도를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대안을 내놨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정부가 하는 폐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 이런 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업 정리 1대1 컨설팅을 해주고 점포 철거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400만 원까지. 네, 해주는데 이게 2,200만 원이 평균인데 이제 그 400만 원이면 이제 부족하죠. 아니, 그런데도 폐업하는데 평균 2,200만 원이 들어요. 네, 자영업 점포. 그러니까 원상복귀도 해줘야 되고 또 철거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이야. 근데 이게 이제 예산이 한도가 있습니다. 네, 한 3만 건까지 그 점포 철거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미 지난 5월 9일 기준으로 2만 9천 건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선착순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벌써 이제 연간 목표치를 거의 육박할 수준으로 신청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4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가 작년 말 대비 5만 명 가까이 줄었다라고 네, 했는데 이분들이 다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중에 한 2만여 명 정도 받은 거고 네, 근데 2천만 원 넘게 드는 폐업 비용 중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약간 보조. 네. 근데 이거는 또 재원이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다 맞습니다. 도와드리기도 어려운 거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들 자영업 관련해서 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 어떤 공약 내세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이제 폐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냐. 아까 폐업 지원금도 사실 기존에 한 2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계속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늘리겠다. 뭐 이런 정책들도 있고 크게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금융 지원을 하겠다. 뭐 내수를 진작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큰 틀에서는 대체로 좀 비슷하다는 평가인데요. 이제 좀 강론은 좀 다르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제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이제 악성 채무를 정부가 매입을 해서 채무를 탕감해주겠다. 그리고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네. 약속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새 출발 기금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또 채무 탕감을 더 늘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현종 님이 자영업장도 이제 고령화 폐업 후도 걱정입니다. 폐업을 한 후 다시 창업은 많은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4222님이 제 아들도 작은 가게를 하다가 너무 안 돼서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조금 더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코로나 때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네. 이제 소상공인한테 이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을 하면서 이제 보상을 충분히 해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영업 금지도 아니고 영업 단축 영업. 저녁 8시까지만 단축 영업을 해도 하루에 한 40만 원씩을 줬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보상이 부족했다. 그래서 국가가 져야 되는 책임을 소상공인한테 떠넘겨서 국가 부채가 가계 부채로 전이가 됐다. 이런 부분을 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해서 코로나 대출을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전향적인 이제 정책을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드뱅크로 장기 연체분을 매입해서 탕감해주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도 뭐 탕감하는 이제 방향성은 공감을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10조 원 정도를 부채 탕감에 쓰겠다라고 했고 20조 원 정도를 출연해서 보증을 통해서 상환 유예를 해주겠다. 상환 유예 기간을 늘려주겠다라고 했고요. 소비 촉진 정책, 이제 내수 진작 정책에 대해서는 네. 이재명 후보는 지역 화폐가 이제 좀 정책의 트레이드 마크죠. 지역 화폐를 활용해서 골목 상권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지역 화폐보다는 온누리 상품권, 이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골목 상권에서도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고 좀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소상공인 전문은행이요.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있고 기업은행이 있듯이. 네.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 금융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일단 아까 그 탕감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네. 이것도 누군가는 그 원리금을 분담을 해야 탕감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냥 하늘에 있는 구름이 사라지듯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후반에 이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이제 누가 갚을 거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이제 늘어날 세수를 바탕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늘어날 세수요? 네. 지금도 세수는 계속 펑크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것도 한번 뒷부분에 더 한번 네네. 따져볼게요. 왜냐하면 6261님도 공약만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천국이 될 것 같다. 근데
공약 제대로 지키는 사람도 없다 이런 맞습니다.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네. 한번 세부적으로 볼까요? 아까 그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소상공인 전문은행도 이제 네. 두 후보가 조금 이제 강론은 다른데요. 예. 이재명 후보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지금도 인터넷 은행이 3개가 있잖아요. 있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그렇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마찬가지로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늘리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은 건데 이게 이제 전체 대출 한 30%를 채우도록 요건이 돼 있거든요. 근데 딱 요것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고신용자를 위한 좀 안정적인 땅 짓고 이제 헤엄치는 예대마진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인터넷 은행도 은행은 은행이니 건전성은 중요하고 네. 손해 보면서 장사할 리는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제4, 제5, 제6, 제17, 제18 이런 인터넷 은행 나타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선례를 통해서 또 봐야 되겠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 후보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제4의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겠다라고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거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보, 소진공 이렇게 좀 분산된 공공기관들의 서민금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책은행을 설립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는 이제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겠다. 이건 이제 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구조적으로 좀 바꿔나가겠다. 조직화된 네. 단체나 기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 비슷하게. 근데 반대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준석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그 기능을 이제 산자부랑 통합을 해서 산업에너지부로 통폐합을 하겠다. 이제 이준석 후보는 좀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조직을 이제 점점 축소를 하고 통합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소상공인 법정 단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이제 계속 그래도 이제 하드웨어의 어떤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제 좀 신설을 해달라 전문 기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정책을 이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소상공인 위원회, 소상공인 비서관을 신설해 달라라고 정책 제안서를 양당에 전달을 했습니다. 뭔가 좀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거죠. 힘센.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도 좀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네. 이 농림부가 있지만 사실 농민, 어민 다 합쳐도 한 300만 명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하나의 이제 정식 부처가 있는데 아하. 소상공인은 600만 명이나 되는데도 전담 부처도 없고 차관도 없다. 아하. 그런 측면에서 좀 전문성이나 어떤 정책의 상징성, 추진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중기부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확대할 거냐 혹은 다른 정부 부처로 넣을 거냐 네. 여기에선 좀 후보 간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약간 같은 듯 다른 듯한 다른 듯 비슷한 듯한 게 지역화폐 네. 혹은 온누리 상품권 이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지역 화폐로 온누리 상품권의 차이가 네. 이제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데 이제 전통 시장에서 쓸 수 네. 있는 거고 지역 화폐는 해당 지역에서 발행한 예산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만 각 지자체별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쓸 수 있는 지역과 용처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큰 틀에서는 뭔가 좀 소상공인 한 가게에서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이제 방법이 좀 다른 건데 네. 이재명 후보는 지역 화폐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의절에서 전 국민한테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원을 하자. 그러면 총 13조 원 규모인데 이거를 이제 전국에 발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발표했고 그리고 지역별로 대표 상권을 키워서 소규모 골목 상권을 키우는 상권 르네상스 2.0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대 이제 김문수 후보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금은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데 골목 상권에서도 쓸 수 있도록 용처를 좀 확대하겠다. 이게 골목 상권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한데. 근데 이번에 이제 중기부 소진공에서 골목 상권 상점가를 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정된 골목 상점가에서는 이제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근린 상가에 있는 음식점에서 사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목 시장 상점가로 선정이 된 지역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제 특정 영역 안에 상가 밀도가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이 상점가로 지정이 돼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넓혀가고 있어서 여기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을 지금 현재 5조 5천억씩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데 5천억을 더 증액해서 6조 원으로 발행을 하겠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쓰는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50%로 더 늘리고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도 제공을 해서 전통시장에서 이제 소비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에 소득 공제를 해주더라도 공제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공제 한도를 높여야죠. 네, 그렇죠. 공제 한도가 그대로 묶여져 있으면 맞습니다. 또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이냐 지역화폐냐 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엇갈리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배달 플랫폼 아닙니까? 네. 배달앱 수수료. 이제는 뭐 포장해서 가져가시는 것에도 수수료를 떼가니까요. 네. 각자 또 어떤 해법을 내놨나요? 네, 이재명 후보는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을 두겠다. 이 분양가 상한제처럼 이제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몇 프로 이상은 이제 못 올리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 수수료 이제 상한을 두지는 않는데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경쟁을 활성화해서 이제 서로 좀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배달 플랫폼들은 경쟁을 하고는 있는데 네, 가격을 낮추는 경쟁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사실 올리는 경쟁을 하고 있고 수수료율을. 이게 배민이랑 쿠팡이츠가 둘 다 9.8%로 이제 정말 담합을 한 것처럼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제3의 민간 배달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또 그 원체 그 1등, 2등 기업들이 강력하다 보니까 네. 3등 업체는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고 네. 공공 배달앱도 힘을 잘 못 쓰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아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가격적인 규제로 가버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쟁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 규제를 하느냐, 간접적으로 유도를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네, 배달앱 리뷰 문제를 거론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좀 독특했는데요. 이제 제3 지대다 보니까 좀 이제 좀 독창적인 공약들을 내놓으려는 노력이 돋보인 것 같은데요. 또 실질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 리뷰 때문에 힘들어하시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안 하고 리뷰를 먼저 언급한 게 좀 특이했습니다. 그 리뷰 중재위원회를 배달앱들이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자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허위, 악의적 리뷰나 반복적인 저평가 또는 이제 경쟁업체에서 일부러 또 이렇게 평점을 안 좋게 주는 그런 의심되는 사례들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손해배상까지 권고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하는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배달앱 플랫폼들이 운영하도록 하자고 했고요. 언론중재위원회처럼 리뷰중재위원회. 네. 그리고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도입하도록 하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심리, 법률, 노무, 계약 등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무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네.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준석 후보가 다른 후보들이랑 또 차별화되는 게 최저임금을 네.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차등해서 결정할 수 있게 자율권을 주자 이렇게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금 또 이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논의 있는데 이게 나올 때마다 사실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렇죠, 항상.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최저임금 차등화가 대안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고 이제 비현실적이다라는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차등화를 하겠다라고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앙 정부가 결정을 하는데 최저임금을 이거를 각 지자체에서 한 20%를 가감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정한 거에서 더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이 지자체의 권한을 위임하자고 했고요. 또 중소기업 인력난 타개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최장 10년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자고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게? 일단 최저임금 차등화하자는 쪽의 주장은 지역별로 생활 물가가 다르다. 그리고 임대료나 주거비가 이제 특히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지불 능력이나 구매력도 다르니까 이거를 하나의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다는 주장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차등화를 했을 때 근데 문제는 이게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이게 과연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제 인상의 경쟁이 불붙으면 오히려 소상공인한테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최저임금이 지금 차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도쿄가 이제 제일 비싸고 오키나와가 제일 싼데 네. 그 차이가 시급이 한 2,000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젊은 청년들이 이왕이면 이제 도쿄 가서 일하겠다 이러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더 이제 가속화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글쎄,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특히 이제 국토가 좁고 네. 전국 일일 생활권이다 보니까 네. 요거는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 지급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이제 낮춰주면 예. 아무래도 사용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할 요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내국인에 대한 고용 차별 오히려 역으로 고용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를 이제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제 캐나다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제 최저임금 차등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캐나다도 1년 만에서 폐지를 했다. 또 뭐 국제법상의 이제 그 차별 이슈도 있어서 이것도 좀 뜨거운 감자긴 합니다. 그렇죠.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나라는 또 이게 또 쉽지 네네. 않다라고 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더 낮게 준다면 오히려 더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쿼터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또 현실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후보별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좀 살펴보면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란 사태라고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워딩인데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몫이 됐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계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만큼 발생했고 이걸 어떻게 보상하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하겠다. 저금리 대안 대출을 확대하겠다. 배드뱅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탕감 쪽으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장사 오래 할 수 있게 경영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걸로도 네. 있긴 해요. 대출 부담도 앞에서도 뭐 탕감 이야기도 했고요. 네, 이 고정비를 좀 낮춰주겠다는 공약들도 있었는데, 고정비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나 인건비나 에너지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임대료나 인건비 자체를 낮출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인상을 좀 억제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임대료 인상이 이 좀 그 법적으로 제한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해서 피하기 위해서 건물주들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들이 있어서 이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다고 했고요.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같은 무인 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이제 사용자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자인 성격이 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아프면 이제 소상공인도 쉴 수 있도록 상병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또 눈에 띄는 게 그 소상공인에 대한 내일 채움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내일 채움 공제가 지금은 청년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소득 청년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 청년들이 얼마를 납입을 하면 아하. 기업에서도 매칭해서 납입하고 이제 지자체 정부에서도 납입을 해서 네. 이제 한 번에 나중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소상공인도 이렇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그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지원도 좋고 여러 가지 수당을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것도 좋고 합니다만 문제는 재원인데 일단 김문수 후보까지 들어보고 네네. 또 고민을 같이 해보죠. 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일단 예상치 못하게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제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관광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을 확대하겠다. 뭐 산불이 나거나 뭐 여객기 사고가 났을 때 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의 이제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또 좀 눈에 띄었던 게 소상공인 매출 채권 팩토링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중소기업들의 매출 채권을 정부가 이제 미리 매입을 해서 이제 그 거래처에서 나중에 받아야 되는 돈을 미리 지급을 하겠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성공 주식회사가 예감 주식회사에다가 한 100억 원어치의 뭐 매출을 발생을 시켰고 그 돈을 받을 게 있으면 네. 그걸 담보로 해서 잠깐 유동화를 하겠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이게 큰 기업들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유동화하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도가 높은데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받을 돈을 가지고 그 유동화를 한다면 네. 그 지금 이제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한테 납품하는 그 주류 도매상이나 또 이제 식자재 도매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떼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얽히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아이디어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하냐라고 좀 따져보면 네. 결국은 또 핵심은 재원이기도 합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이제 두 후보 모두 일단 공통적으로 얘기한 건 재정을 지출 구조를 좀 조정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씀씀이해서 좀 불필요한 걸 이제 좀 아껴서 여기에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불필요한 게 뭐냐에 대해서는 이제 또 언급을 한 거는 없고요. 이재명 후보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총 수입 증가분 이제 전망치 예산을 끌어다가 쓰겠다고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재정을 재조정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네네.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세출이라고 하죠. 정부의 재정을 이제 지출하는 걸 구조 조정을 해서 잘 마련해 보겠다. 아니면 2월 불용 넘어가는 세출 금액이나 아니면 잘 쓰이지 않는 예산을 네. 잘 구조 조정해 보겠다. 늘상 나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디서 수십조 원 좀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네. 그게 쉽지 않죠. 네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계속해서 우리가 또 국민들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 공약이 있겠죠. 없을 수가 네. 없는 또 정당이에요. 네, 일부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민주노동당답게 확실히 시장 경제보다 공공성을 좀 강조한 측면이 눈에 띄는데, 새출발 기금을 확대 적용해서 자영업자 부채 탕감을 확대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비슷했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
순 자산 100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한테 부유세를 걷어서 그걸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에 쓰겠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을 해서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한테 지분을 투자하게 하겠다. 해서 좀 어려운 중소기업은 직원들이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지역 공공은행을 통해서 네, 하여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까지도 들어봤고요. 네, 전반적으로 한번 좀 총평을 해볼까요? 네 네. 명의 후보들의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 네. 일단 여야 간의 그 소상공인 공약이 서로 베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하죠. 네, 뭐 채무를 탕감하겠다, 네. 뭐 내수를 진작하겠다, 폐업 지원금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좀 참신한 내용이 없었다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 TV 토론 1회가 이제 경제 토론이었는데 여기서도 소상공인 공약에 대한 어떤 정책 대결 이런 토론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진정성 있게 이거를 연구를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자영업자를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네. 국제 기준으로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게 포화도를 낮추기 위한 구조조정 정책을 이제 발표한 그 후보는 없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56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도 네, 비율로 보면 경제활동 인구 한 20%나 되니 네. 많다는 거죠, 여전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평가 대토론회를 우윤석 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가 네. 참여해서 이제 지적한 부분이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없이 상품권을 뿌린다고 경제가 좋아질지는 의문이다. 소비 진작은 일회성에 그치기 쉽기 때문에 효과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 정부에서도 또 시도했던 것들도 있고 네.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뭔가 새로운 게 딱 나오기도 또 쉽지는 않은 게 또 현실이기는 한데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구조조정하겠다라는 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아무래도 망해도 또 재창업을 할 정도로 이제 창업을 선호를 하는데 이게 선호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 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재취업 교육을 강화를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하다 보니까 좀 자의반 타의반으로 계속 재창업을 유도를 하고 있죠. 또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령자가 네. 은퇴하고 정년퇴직하고 나서 60 넘어서 70 넘어서 과연 네.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지금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이제 고령 자영업자 분들인데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제 최근 보고서에서 고령 자영업자의 규모를 줄여야 된다. 준비 없이 은퇴하고서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취약한 자영업자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이 고령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이 은퇴 전 소득의 40%에서 60% 수준인데 이 정도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이제 마련해 준다면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이 취약 자영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이 계속 고용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이 은퇴 전에 40에서 60% 정도, 네, 한 50% 절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퇴직 후 재취업 네,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한켠에서는 아예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 네,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요거는 좀 조속히 사회적 합의를 봐야겠죠. 네, 우리 또 당면한 문제,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창톡의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통해서 특히 이번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인 공약 비교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현재까지 들어온 뉴스도 한번 들어보시죠.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 4명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립니다. 각 후보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 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정보를 담은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는 지난 선거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반복적인 훼손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버스 노조가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28일 총파업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100을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1.8로 지난달보다 8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추경안 국회 통과, 미국의 상호 관세가 일시 이후에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당기순이익이었는데요. 정이연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다른 것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다르죠. 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 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뭔가를 일단 팔았으면 매출이 나올 거고 네. 거기에서 매출 원가, 대표적으로 뭐 재료비 같은 거, 그리고 판매 및 관리비,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들 네. 있죠. 그걸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되죠. 그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적으로 벌어들이거나 영업 외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빼고요. 또 금융 비용이 있을 거고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했거나 돈을 빌려줬다가 얻는 금융 수익도 있겠죠. 네. 이것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법인세까지 빼고 나면 순이익. 그러니까 순수하게 남는 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이익을 뽑아내기 그 직전에는 특히 이제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환차손 혹은 네. 환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영업이익과 순이익 사이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해서 순이익은 순수하게 남는 거고, 특히 이게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도 중요합니다만 순이익이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저 회사가 얼마를 버는가, 네. EPS라고도 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주가를 측정하는 밸류에이션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순수하게 얼마나 잘 남기는가, 결국은 그게 주주들에게 떨어질 수 있는 미래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김정주, 김은수님,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혜택이 있나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 역시 세금에 있습니다. 세금. 네, 이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득세율이 많이 올라가면은 한 10억 원 넘었을 때 45%까지 가거든요. 35, 38, 45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소득이 막 한 10몇 억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거 차라리 법인으로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24%입니다. 이것도 3천억 원 이상의 과세 표준일 때 24%거든요. 그 앞단에서는 2억 이하일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10%고요. 200억 원 이하일 때는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억 원 이하를 버는 10억 원 초과 200억 이하를 버는 사람이 개인으로 하면 45%의 세를 내게 되는데 법인으로 하면 그 절반도 안 되는 20%를 내게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이게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고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비용적인 측면이 또 법인 같은 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세율 자체가 다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법인은 다 좋은 거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개인으로 또 자금을 가져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개인적으로 뭐 집을 사든지 뭘 사든지 그때 또 한 번 근로소득세가 붙고 그때 또 한 번 배당소득세가 붙다 보니까 네. 이것 역시 최고 세율은 45%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법인으로만 한다라고 해서 다 절세가 되는 건 아니다. 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아예 인격 자체가 법인격으로 다르다 보니까 법인의 자산은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다음 질문도 들어보죠. 네, 0515님. 법인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운영자금으로 모아둔 돈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일단 법인 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면 정산과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재고 자산이나 부채,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하고요. 만약에 해고된 직원이 있다면 환급 수당,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법인 통장에 남은 자산이 있다라면 여전히 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정진권님. 법인차로 외제차를 사는 분들이 있던데 저렴해서 그런가요? 하셨습니다. 따로 뭐 법인으로 산다라고 해서 할인을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 네. 역시 세제에서 좀 유리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법인으로 이제 차를 사면 네.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그 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로 비용 쓴 것처럼 인정을 받고요. 또 어떤 유지비, 보험료, 주유비 등등 다양한 비용이 또 지출이 네. 되는데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이상으로 만약에 비용 처리를 하고 싶으면 차량 운행 일지를 꼼꼼히 써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라고 네. 입증을 한다면 그 이상의 비용 처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하광희님. 회사 차량 사용 시 하이패스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던데 톨게이트마다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하셨는데요. 세금 신고나 회사 출장비를 정산할 때 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재무증명 자료로 쓰이는 건데요. 특히 사업자라면 영수증을 바탕으로 비용 처리를 해서 절세가 가능하고요. 꼭 현장에서 발급받지 않더라도 하이패스 홈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사이트,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앱, 도로공사 하이패스 앱 등을 통해서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오프라인 상에서 수납원에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다른 질문 하나 짧게 더 들어볼까요? 네, 어제 도너리 투자백서 시간에 오피스텔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이창영님, 시내에 빈 상가가 많던데 통계에 안 잡히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이게 상가 공실률 데이터도 뽑아낸 업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일단 그 표본이 다르기도 하고요. 민간 업체는 거기에다가 전화 설문 방식을 추가해서 조사하는 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사 방식에서 조금씩 오차가 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7일 화요일 순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